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개입을 하는데, 일단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틀에 대한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개념 말씀드릴 때 나무 그린다 그랬죠. 나무 그릴 때 이렇게 줄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가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예요. 수단. 이제 일단은 시장에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뭘 뜻하는가 하면은 이 시장이라는 이 무대를 운동 경기가 펼쳐지는 그라운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라는 무대가. 여기 이제 두 주연 배우를 이제 양 팀의 선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요자들이라는 이 선수들과 공급자들이라는 선수들이 이 그라운드에 등장해서 경기를 하는 겁니다.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룰. 그 경기 규칙은 정부가 만드는 겁니다. 정부가.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제도는 정부가 만들어요. 그리고 그 룰을 어기지 않고 공정하게 경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하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반칙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거의 반강제적인 거래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거는 반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평소에 하는 역할은 룰을 정해놓고 그 룰대로 공정하게 거래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심판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는 개입하지 않고 룰을 정해놓고 그 룰대로 경기를 하는지 심판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평소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시장에 개입하려는 거죠. 자, 시장에 개입한다면은 지금 이 경기에 개입한다는 거예요. 심판보던 이 정부가 경기에 개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입하는 게 있을까요? 심판이 경기에 개입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심판이 축구 경기 하는데 심판 보다가 경기에 개입하면 이제 한쪽이 좀 지지부진해요. 이쪽 선수들이 별로 잘 뛰지도 못하고 지지부진해요. 여기는 막 요구하는 건 많은데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쪽 선수들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요. 그러면은 심판 보던 그 정부가 심판은 안 보고 선수로 뛰어버리면 되지. 선수로 뛰어버리면 되지. 한쪽이 지지부진하니까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수요자가 돼버리거나 공급자가 돼버리면 되죠. 지가. 이런 개입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개입을 직접 개입이라 그래요. 직접 개입. 아예 정부가 선수가 돼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요. 이 제철소가 북한에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흥남 제철소라고 그 당시에는 거기밖에 없고 남한에는 제철소가 없었습니다. 공급이 안 되는 거죠. 남한은. 수요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철강을 필요로는 하는데 철강을 생산하는 데가 없는 거죠. 이제 분단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65년도에 일본하고 그 배상금 협정을 맺으면서 그 배상금으로 포철을 짓죠. 그 포철을 지어서 공급을 한 거죠. 사실 그 배상금으로 포철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일제시대 때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의 그 피땀이 어린 그 돈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일본한테 전쟁 배상금이 아니죠. 그 피해 배상금을 요구를 못하게 된 거죠. 징용 갔다 온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배상을 못하게 되는 그 근거가 된 게 그 65년도의 그 한일 협정이에요. 아무튼 그걸로 만든 게 포철이고요. 이 국영기업이죠. 그래서 공급자가 된 거죠. 정부가. 이런 것은 무슨 개입이고요? 직접 개입이요. 이때는 이제 공급자가 되어버린 거죠. 또 한편으로는
수요가 지지부진할 수도 있죠. 미분양 아파트가 막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막 쓰러지는 기업들도 많고요. 그 쓰러지는 기업들이 생기면은 직원들 다 이제 해고되고 할 거군요. 자, 이런 경우에 그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선수로 뛰어버리는 거죠. 수요자가 되어서 정부가 사버리는 거죠. 이런 개입은 무슨 개입이에요? 직접적 개입이에요. 이렇게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어버리는 거.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생산을 해버리고 또 수요도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어떤 사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워지는 거죠. 자본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그래서 이런 비중이 크면 클수록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본주의는 효율성이 생명인데 이렇게 정부가 직접 해버리는 게 많을수록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개입 말고 이제 간접 개입을 또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간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나 공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심판보다가 편파 판정해야 되겠죠. 편파 판정. 그 편파 판정이라는 게 슬쩍 도와주는 거예요. 슬쩍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제대로 생산을 못하니까 정부 연구기관에서 연구 개발을 한 후에 그 기술을 민간 기업한테 지원하는 거죠. 민간 기업에서는 자금이 없으니까 연구 개발을 못하니까 정부 연구 이제 한국개발연구원 이런 데도 있잖아요. 지금 이 세종시에 그런 것들 그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한 후에 그 기술을 민간 기관한테 지원을 한다거나 또는 돈이 부족해서 이제 원재료도 잘 못 사고 하니까 뭐 각종 지원을 해주는 거죠. 돈을 보태주고 보조해주고 이런 지원들을 해줘서 생산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무슨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죠. 또 수요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몇 년 전에 이제 부동산 거래가 주택 거래가 안 되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취득세 등록세를 깎아줬거든요. 또 면제했어, 면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해줬습니다. 그거는 뭔 뜻이에요? 많이 사란 얘기죠. 사면은 이게 취득세 등록세를 안 내도 되니까 몇백만 원을 절약을 보지 않습니까? 자, 이게 무슨 개입이라고요? 간접 개입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가 사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가 사는 건 아니지만 사도록 도와주는 거죠. 지원, 보조, 경우에 따른 부담금 이런 거를 매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개입? 간접 개입이요. 근데 간접 개입의 단점은 뭔가 하면 사라고 취득세 등록세 깎아줬는데 안 사면 그만이죠. 안 사면 그만이잖아요. 효과 없잖아요. 그때 샀어요? 혹시? 아, 그때 샀어요? 갑자기 또 이렇게 아무리 그렇게 깎아주더라도 안 사면 그만인 것이 간접 개입의 한계예요. 단점. 아무튼 이제 그 의미는 아시겠죠? 직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가 돼버리거나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해 주는 거. 여기 이제 간접 개입이에요. 여기 이제 경제학에서는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근데 이제 부동산학에서는 토지 이용 규제라는 것을 이제 더 하나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과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각종 지원이나 보조 또는 뭐 부담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는 또는 면세, 감세 이런 거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조세 부과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데 또는 이제 각종 건축 규제라든가 계획 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이에요. 지역지구제. 이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공법에서 공부하는 거 있죠. 그거를 그냥 줄여서 지역지구제 해요.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라는 거는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는 거는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토지 이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특히 이제 지역지구제를 보시면 이거 좀 이따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면은 서로 이렇게 잘 어울리지 않는 이용이 이제 분리가 되니까 이게 혼재됐을 경우에 그 토지 이용의 그 비효율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그렇게 나누는 것이 이제 지역 지구제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정해놓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주거지역 중에서도 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그게 뭐 건폐율이 몇 프로다, 용적률이 몇 프로다 이런 이제 규제가 있어요.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정해 놓으면은 그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 정해 놓은 범위 내에서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그렇게 정해 놓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개입이란 말이에요? 직접 개입이죠. 공급 자체를 정부가 하는 거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렇게 맞죠? 또는 토지 수용제도 들어보셨어요? 토지 수용은 강제로 취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직접 개입이요, 간접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죠. 이 수요자로서 강제로 이제 취득을 해버리는 거니까. 또 아까 임대료 보조 했죠. 임대료 보조는 뭐겠어요? 간접 개입이죠. 보조해 주는 거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시험에서. 그럼 구별을 하면 돼요. 비교적 어렵지 않죠.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오면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어렵지 않으니까. 분량도 많지가 않고요. 자, 이제 요거 시장 실패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해야 돼요. 자, 지금 계속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가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개입한다.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거나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는 효율성 측면.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시장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대로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 거. 여기 이제 경제적 기능이고, 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처음서부터 시장이 할 수 없는 거를 정부가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개입하는 거는 정치적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그래서 둘로 나누고, 이거는 주로 이제 효율성 측면이다 하고요. 이거는 형평성 측면이다 그래요. 이제 효율성과 형평성은 서로 상충하는 개념이라 그래요.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형평성이 낮아질 수가 있고요. 대부분은 형평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죠. 정치인들이 효율성도 높이고 형평성도 높이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표 달라고 할 때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표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경제 성장을 몇 % 이상 달성하겠다. 이건 효율성 측면이거든요. 그러면서 복지를 늘리겠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다른 식으로 한다면은 복지는 늘리되 효율성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어느 정도에서는 뭐 성장률을 이런 반응 가능할 수 있어요. 이거를 높이면서 이게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애쓰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효율적으로 경제 정책 운영을 하면은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게는 할 수 있는데, 근데 둘 다 동시에 올린다는 거는 거의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경제학을 다들 국민들이 다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 다 거짓말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장 실패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뭐를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실패하는 거예요. 자원 배분을 이제 실패한다는 건 효율적으로 못하는 거예요.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자원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투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는 뜻이 뭐라고요? 뜻이 시장이
그 기능을 실패하는 건데, 그 기능이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인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거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자,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제가 등대를 말씀을 드렸는데, 등대는 그 원인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이고요. 이 원인을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도 시험이 이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이 시장 실패 원인 중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공공재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다음이에요. 아까 등대 말씀드렸죠. 등대가 이 공공재해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완전 시장 그래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시죠. 불완전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대응하는 말인데, 현실의 시장은 다 불완전 시장이에요. 현실은 다 이제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불완전 시장 중에서도 독점, 과점 이런 시장이 이제 문제예요. 불완전 시장이라고 할 때. 그다음에 비대칭 정보 그래요. 비대칭 정보. 자, 내려가면서 이게 중요도가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다 언급은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 이 3번, 4번은 여기 지문으로만 좀 언급이 되는 정도고요. 1번, 2번은 독립된 문제로도 출제됩니다. 다음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이런 식으로 공공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따로 독립된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지문으로만 이제 나오는 정도예요. 자, 여기서 이제 처음 보는 단어들이죠, 다. 외부, 공공재, 불완전, 비대칭 정보. 이건 다른 말로 불완전 정보라고도 해요. 자, 이렇게 처음 보는 단어들은 자꾸 반복해서 보는 수밖에 없어요. 낯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 외부가 뭔지, 공공재, 사적재, 공공재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이런 재화는 이제 사적재화, 등대 같은 거는 공공재. 그럼 공공재에 어떤 것도 들어갈 수 있는가 하면은 도로 같은 거 있죠. 도로 같은 것도 공공재라고 할 수 있고요. 국방 서비스, 이렇게 나라를 지키는 거 이런 것도 공공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안 서비스, 이게 범죄를 막고 하는 거, 방범. 이거 치안 서비스가 제대로 안 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설 경비 업체에다가 맡기죠. 이 치안 서비스 잘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캡스라든가 ADT라든가는 이제 사설 경비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공공 치안 서비스가 충분치 않은 지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시골 지역의 별장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다 그런 게 추가적으로 더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정부 공공 서비스가 완벽하다면 그런 방범 업체들은 돈 벌 수가 없는 거죠. 아무튼 이제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공공재, 치안 서비스, 국방 서비스, 도로, 등대 이런 것들이 다 민간에 맡겨놓으면 사실 안 되는 것들이거든요. 다 이제 충분한 만큼 양이 생산이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독점 과정 이런 건데, 이제 이건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여기서 외부라는 말은 내부 외부 할 때 그 외부예요. 그럼 이제 무슨 내부 외부냐 하면 시장 내부 시장 외부예요. 시장 내부 시장 외부. 시장 외부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장 내부는 어떠냐? 시장에서는 누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에 등장한다 그랬죠. 이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거래를 하면은 그 대가를 주거나 받겠죠. 자, 이렇게 대가를 주거나 받게 되는 현상은 시장 내부에서 나타나요. 시장 내부에서는 대가를 주거나 받는다고요. 근데 어떤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대가를 지불받지도 않아요. 혜택을 주면은 대가를 받아야 정상이죠. 피해를 끼치면은 대가를 지불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도 지불받지도 않기 때문에 내부 현상이 아니라 외부 현상, 외부 효과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그 시멘트 공장이 분진을 많이 날립니다. 이웃에. 이 분진을 많이 날리면은
그 이웃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죠. 그러면 이웃 주민들의 그 의료비가 증가합니다. 자, 이 시멘트 공장에서 이웃 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의도가 있나요? 의도는 없어요. 해칠 의도는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치고 있잖아요. 자, 그런다고 해서 또 대가를 지불하나요?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대가를. 지금도 아마 소송 중일 건데 이게 내 때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너 때문이다라는 걸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워요. 피해자들이. 그 피해를 끼친 쪽에서는 야, 그런 질병이 이것 때문에만 발생하냐? 아닐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후두암이 발생하고 폐암이 발생하고 자, 이런 발생을 했을 때 아니 담배를 피워서도 후두암, 폐암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이유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편이고요. 자,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부의 외부 효과라 그래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의 외부라 그래요. 자, 부의 외부는 어떤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주는 거죠. 어떤 의도하지 않는 피해를 주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해요? 지불하지 않아요? 지불하지 않아요. 그래서 외부라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정의 외부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대가를 받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제 양봉업자와 과수원업자를 제가 예를 많이 드는데 양봉업자가 벌을 치는 거는 자신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벌을 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과수원에 혜택을 줄 의도는 없어요. 자신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에 벌통을 갖다 놓고 벌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벌들이 꿀을 따오는 과정에서 이웃에 있는 과수원에 꿀도 따오면서 물론 이제 수기도 혜택을 보는 게 있긴 하지만 양봉업자가 얻는 혜택은 크지 않아요. 그 지천으로 널려 있는 꽃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는 쪽이 과수원업자가 더 많이 혜택을 봐요. 자연수정을 도와주거든요. 자연수정을 도와주기 때문에 과수원업자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런데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죠. 자신의 꿀을 생산하기 위한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혜택을 줘요. 그런데 대가를 받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정의 외부라 그래요. 정의 외부. 됐나요? 자, 그러면 정의 외부 현상은 나타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부의 외부는 안 좋은 거죠. 근데 정의 외부가 나타나면 좋은데 문제는 자, 이 양봉업자가 자, 오늘 이제 벌통을 갖다 놓을 거예요. 이쪽에 갖다 놓든 저쪽에 갖다 놓든 이 사람은 하루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갖다 놓든 똑같아요. 생산량, 자신의 꿀 생산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런데 굳이 돈도 주지 않는데 굳이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려고 할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나와서 침 튀겨서 이쪽으로 튀어서 이쪽으로 갖다 놓고 저쪽으로 튀어서 저쪽으로 갖다 놓고 한 번이라도 과수원 옆에 갖다 놓지 않고 딴 데 갖다 놓는 순간 그 노동력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 사회 전체를 한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인적 자원도 있고 물적 자원도 있잖아요. 나의 인적 자원, 노동력이라는 인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우리 사회를 다 한 가족이라고 보는 사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 전체를. 근데 개인과 개인 간에는 굳이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갖다 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좋은데 그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과소생산이 돼요. 뭔가 적게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해요. 이걸 비효율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자원 배분, 조금 전에 자원 배분 얘기하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얘기할 때 자원을 쫓아다니면서 보면서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품의 생산량을 보고서 판단을 하면 돼요.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공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기 막 어려운 30분 이상 1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곳에다 쓸데없이 공원을 만들었어요. 예, 거기에도 도로는 또 엄청 뚫어놨어요. 근데 차로 가야만 되고 걸어서는 못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쓸데없이 만들어졌죠. 쓸데없이 뭔가가 만들어진 거는 그거는 비효율이죠. 거기에 자금이나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될 것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상품이 더 생산이 된 거, 이거는 뭐예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곳은 상습 정체 구간이 있어요. 도로 노선이 지금 부족해요. 차선이 부족한 경우에는 거기는 더 많이 만들어져야 더 효율적이죠. 근데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비효율이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상품이 적정한 양보다 더 많이 생산돼도 그거는 비효율이고요. 쓸데없이 낭비한 거죠. 갔어야 되는 곳에 자원이 안 가서 상품이 덜 생산돼도 그것도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양만큼이 생산이 돼야 그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경우에는 적정한 양만큼 생산되지 않고 적게 생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좋긴 한데 안 되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개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양봉업자한테 야, 5만 원 줄 테니까 저쪽으로 갖다 놔라. 정부가 5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쪽으로 갖다 놓는 순간 과수원업자는 더 많이 생산되고, 그게 더 많이 생산돼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세금 더 걷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거죠. 세금 더 걷고 뭐 이렇게 생산도 더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주로 보조 같은 이 정부에 개입을 하는 거예요. 보조금을 주는 거죠. 정부가 양봉업자한테. 그러면은 이제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근데 부의 외부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에서 예를 들어 시멘트를 생산을 하는데 이런 거 나타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피해를 주는데도 대가를 줘야 안 줘요? 대가를 안 주죠. 대가를 줘야 된다면, 그게 만약에 우리 그 이웃 주민들한테 그 의료비도 다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그게 정상이라면, 예를 들어 시멘트 한 부대에 2만 원이에요. 지금 시멘트 한 부대에 2만 원인데 의료비가, 이웃 주민들이 지불한 의료비가 10,000원이라면 그러면 합쳐서 총 얼마는 돼야 돼요? 3만 원은 돼야 돼요. 그래서 3만 원을 받으면 많은 만큼은 이제 의료비로 주고 2만 원 가지고 이제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런 걸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에서는 얼마만 받아도 되는 거예요? 2만 원만 받아도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뭐 2만 5천 원에 대량 주문을 한다 그러면은 2만 5천 원에 대량 주문을 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벌 수 있어요? 5천 원 더 벌 수 있죠. 근데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받으면 안 되죠. 많은 만큼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주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산될 가능성이 많아요? 받으면 안 되는 주문을 받아버리면 과대생산, 과잉생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문제죠. 또 이거는 너무 많이 생산되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생산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이때는 이제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이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게 이것도 비효율이고 이것도 비효율이에요. 적당한 양만큼 생산이 안 돼요. 다음에 아까 이거 등대 했어요. 등대는 지금 하는 게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죠? 어렵나요? 조금 어렵나요? 어떤 부분이 어려워요? 정부가 개입하는 게 어렵나요? 개입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걸 못하게 하는 거죠. 분진을 함부로 못 날리게 이제 방진 시설 같은 거, 방진 시설을 설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나서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한 푸대당 10,000원씩. 한 푸대당 세금을 10,000원씩 매기면은 생산을 할 때 그 25,000원에는 주문 못 받을 거 아니에요. 25,000원 주문 못 받아요. 10,000원씩 세금 매겨버리면. 그래서 세금 매긴 걸 거두어서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요? 이웃 주민들한테. 이게 다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등대는 설명 들으세요. 책 보지 마시고. 지금 제가 말씀을 더군다나 그 지금 단계에서는 11월, 12월 단계에서는 책을 보시다 보면은
설명을 못 듣게 되잖아요. 또 필기도 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필기하다 보면 또 설명을 못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필기해 놓은 것이 집에 가면 암호가 돼 있어요. 자기가 써놓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암호. 그러니까 설명을 잘 들어요, 설명을. 제가 굉장히 지금 11월, 12월 달에 천천히 설명드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사례를 들면서 천천히 하기 때문에, 듣는 게 좋아요. 이 등대를 아까 말씀을 드릴 때, 돈을 안 낸 사람들도 못 보게 할 수가 없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말이 긴 거를 줄여서 네 글자로 얘기합니다. 비배제성이라 그래요. 풀어서 말하면 그렇게 되고, 풀어서 말하면 돈을 안 낸 사람을 못 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비배제성. 시험에는 이 네 글자로 나온다고요. 비배제성으로 나와요. 시험에는. 그게 뭐라고요? 돈을 안 낸 사람을 못 보게, 이용을 못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아까 무임승차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얘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다른 성질도 있긴 한데요, 비경합성도 있는데 그건 뭐 좀 어렵고요.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무임승차가 나타나요. 그럼 이거 충분한 양만큼 생산돼 안 돼요? 충분한 양만큼 생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다음에 이거 불완전 시장, 독점, 과점. 독점은 기업이 한 개밖에 없고요. 과점은 소수 기업이 쭈물락쭈물락 하는 거예요. 이제 담합을 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독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과점 기업들은, 소수 기업이 담합을 하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올리죠. 자, 가격을 올리면서 생산량을 어떻게 해요? 줄이는 거죠. 생산량을 늘리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나 버리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산량을 적절히 탁 줄이는 거죠.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이것도 뭐예요? 과소생산량. 필요한 만큼 생산이 안 되고 또 싼 가격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해버리면 기업들이, 그런 소비자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정한 양보다 어떻게 생산되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되죠. 독과점 규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 부처 중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게 있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이 비대칭 정보 또는 불완전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 비대칭 정보라는 말은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뜻이죠. 이게 어떤 뜻인가 하면, 나는 아는데 상대방은 모르고, 상대방은 아는데 나는 모르고, 이게 비대칭적이에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면 대칭적이고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하면 그것도 대칭적이에요. 대칭적인 거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비대칭적인 게 문제고, 경우에 따라 이제 정보가 불완전한 것이 문제가 돼요. 이런 것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역선택이라든가 도덕적 해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도덕적 해이. 이 역선택은 거꾸로 선택하는 거예요. 거꾸로 선택.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품을 선택을 할 때 좋은 상품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좋은 상품을 선택하게 되거나, 기업 입장에서 고객이 우량 고객이 오면 좋은데 불량 고객을 손님으로 받거나, 이게 역선택이요. 맞죠? 자, 어떤 현상이 이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정보경제학이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중고차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중고차 시장. 중고차 시장에 그 이제 딜러들이, 중고차 시장의 딜러들이 이제 중고차를 사서 팔잖아요. 살 때, 중고차를 살 때, 대체로 그 저 차가 어떤 차인지를 빠삭하게 그냥 자세하게 아는 거요? 잘 모르는 거요? 잘 모르죠. 그 사용한 사람은 알죠. 그러니까 이게 중고차를 살 때는 연식과 킬로미터 이렇게 거리, 대충 뭐 사고 전력이 있나 이런 정도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죠.
자, 그러면 내가 타던 차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차예요. 그 사고 난 거 뭐 이런 거 말고도 이렇게 할 때 뭔가 좀 이상이 생길 때가 꽤 많아요. 자, 근데 그거를 사는 쪽에서는 잘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평균적인 수치로 평가받아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시장에 나오는 물건들이 어떤 물건일 가능성이 많은가 하면은 평균적인 수치보다 낮은 수준의 물건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만약에요, 평균적인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물건이라면 그런 시장에 내놓으면은 제값을 못 받을 수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는 관리 상태가 괜찮아서 굉장히 괜찮은 중고차인데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값밖에 못 받는다면 그런 시장에 내놓을 게 아니고 차라리 아는 사람한테라든가 이런 데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같은 값을 받을 거라면 차라리 그냥 그런 데 주는 게 나을 겁니다. 그러면 중고차 시장에 어떤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안 좋은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물건 자체가 어떻다는 인식이 나오는 거예요? 안 좋은 물건이 나올 거다라는 인식이죠. 그러면 그런 중고차 시장은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물건이 나오니까 이게 역선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모르고 나는 알기 때문에 모르는 쪽에서 역선택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쪽에서. 그죠? 또는 도덕적 해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건 이제 다른 말로도 역선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도 역선택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에 가입하시잖아요.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실 때 보험회사가 여러분들의 운전 습관을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모르죠. 그러면 보험사에서는 보험 요금을 매길 때 어떻게 매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하면은 평균적인 수준으로 연령대별로 좀 나이가 들수록 좀 안전하게 운전하니까, 그리고 영업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제 사무직인지 출퇴근할 때만 쓰느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쓰느냐 이런 이제 수준에 따라서 이제 평균적인 요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해요? 험하게 운전한다고 생각해요? 말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평소에 자기가 운전할 때 옆 사람이 이렇게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가나요? 진짜 그런가 보네.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런 사람 많아요. 요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럼 자, 정말로 내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보험에 가입해서 한 번도 보험 혜택 본 적이 없어. 십몇 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깝죠? 자, 나는 한 번도 혜택 본 적이 없는데 계속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보험료 안 떨어져. 지금 이제 보험 사고를 안 내면 계속 떨어지다가 더 이상 이제 안 떨어지는 수준이 오잖아요. 그럼 계속 그리고 운전도 별로 하지도 않아, 1년에. 자, 그러면은 정부가 지금은 규제하고 있거든요. 강제 가입하는 거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거 규제 안 하면은 그런 사람은 가입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 사람은 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정보를 알 수 없는 보험회사에서는 우량 고객을 손님으로 받는 게 아니라 불량 고객을 손님으로 받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보험회사는 손해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1년이 지나면은 손해봤으니까 보험료를 또 올려야 되죠. 보험료를 올리면 그나마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빠져나오고 누구만 또 남는 거예요? 더 험하게 운전하는 사람만 남는 거죠. 자, 이러면은 보험회사가 성립을 할 수가 없어요. 보험회사가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는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험 상품 저는 굉장히 원합니다. 보험 상품이 있는 게 좋아요, 저는. 근데 보험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과소 생산이라는 얘기예요. 보험 상품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가 강제 가입을 시키는, 강제 가입, 규제, 강제 가입. 그죠? 그리고 이제 도덕적 해이는 정보를 갖고 있는 쪽에서 이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고정급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고정급을 받는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든 그렇지 않든 고정 월급이 나오죠. 자, 그러니까
사장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사장 안 보는 데서는 인터넷 쇼핑에다가 그냥 게임에다가 하다가 들어오면 또 탁 바꿔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척. 이렇게 하는 행동이 뭐라고요? 도덕적 해이. 이거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보를 누가 갖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은 알아요. 자신이 알아요. 근데 사장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 못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성과급은 성과를 내야 더 올라가니까 이런 걸 다 방지하기 위한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경우에 누가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측면에서도 개입합니다. 불완전 정보. 예를 들어 CCTV를 달아서 교통 흐름을 다 파악을 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주죠. 사람들한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막히는 길, 사고 나서 막히는 길 피해가고 이러면은 시간과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게 하죠. 이것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완전한 정보를 좀 더 완전하게 가깝게 하는 거죠. 저는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옛날부터 참 생각을 했거든요. 좀 한 10년 전쯤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 정말 답답하더라고. 아니 특히 명절 때 막히는 길과 막히지 않는 길을 누군가가 위에서 내려다보고 얘기를 해주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렇게 실현이 될 줄은 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 이제는 국도에까지 CCTV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국도에까지 CCTV가 달려 있어서 이 교통 이제 흐름을 다 이제 중앙으로 다 입력을 하죠. 그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정보를 단말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이렇게 보내면은 엄청난 효율이죠. 이게 굉장한 효율입니다. 이런 측면만 아니에요. 하여튼 이 정보 유통, 이게 규제하거나 또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거예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또 배우실 거예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언제 이 부동산이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연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보 비용이 절감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에 투자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정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훨씬 또 쉽게 또 알아낼 수 있잖아요. 예전 같으면은 지도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제가 뭐 어떤 지역을 이렇게 알아본다 그러면 지도로 봐야 되는데 지도로 이렇게 봐서 하는 거 하고요. 저기 인터넷에서 정보 많이 알고요. 그리고 또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몇 분 거리다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엄청난 정보죠 이게. 예전보다 정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개입하는 건 다 뭐를 높이는 거예요?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 외공불비입니다. 시장 실패 원인 외공불비. 됐나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하게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요. 그 교재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토지정책과 주택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28쪽의 그 부동산 문제에서부터 132쪽 상단까지는 아까 10분의 1이라 그랬죠. 10분의 1이라고 한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읽어만 주고 지나가시면 돼요. 뭐 그렇게 시간을 많이 들이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은 그냥 패스를 하고요.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뭐 그렇게 해서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32쪽이 이제 부동산 정책에서 부동산 정책의 뜻 정도는 그 개념 정도는 읽어 주시고요. 개념. 부동산 정책이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동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공적인 노력입니다. 공적인 노력. 정부가 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과정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133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 밑에 이제 정부의 정치적 기능과 경제적 기능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죠. 정치적 기능은 키워드가
첫 번째 줄에 있죠. 사회적 목표를 달성. 이게 이제 정치적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의 끝에 좀 보시면은 주로 형평성 측면 이렇게 돼 있죠. 그게 키워드예요. 주로 형평성 측면. 정치적 기능, 사회적 목표, 주로 형평성 측면.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노트할 때도 판사할 때도 그렇게 그 키워드 위주로 써드렸죠.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그 문장 속에 키워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그 키워드 위주로 기억을 하시면은 그게 이제 학습이 되는 거고 분량을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셔서요. 경제적 기능 있죠. 자, 경제적 기능에서 키워드가 시장 실패를 수정 여기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줄 끝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게 시장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거죠.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로 내려가셔서 의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그 괄호 2번에 시장 실패의 원인 해서 반괄호 1번에 외부 효과. 자, 타이틀을 먼저 보세요. 내용을 보시기 전에 넘어가시면은 136쪽에 공공재, 그다음에 137쪽에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외공, 불비 이걸 먼저 기억을 하시는 거고요. 외부 효과에는 그 134쪽에 다시 가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서는 외부 효과의 뜻을 말하고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서는 정의 외부 효과 이걸 외부 경제라고도 하고요. 동그라미 3번에서는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요거 정예 외부, 부의 외부는 아까 예를 들 때 양봉업자와 과손업자, 여기서는 시멘트 공장과 이웃 주민 이런 예를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 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읽어는 주시더라도 기억을 할 때 예를 기억해서 하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뭐 그래프를 그린다거나 그 표에 있는 내용을 본다거나 이런 것은 그건 다음에 해도 돼요. 지금 단계에서는 뜻만 해도 되니까 넘어가십시오. 136쪽으로 넘어가셔서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도 마찬가지 나중에 하면 되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재에서도 아까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등대 생각하시는 등대. 근데 그 키워드는 뭐예요? 비배제성하고 무임승차 이게 이제 키워드죠.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비경합성이란 단어도 있죠. 요거는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나중에 할 거니까. 난이도가 높은 거는 중요도가 낮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일단 난이도 높다 하면은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난이도 높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중요도는 낮다 이런 의미가 돼요. 난이도 높다 이것은 중요도 낮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됐고요. 다음에 다시 이제 오른쪽 페이지 불안전 시장과 비대칭 정보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라는 정도로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과 정부 실패라는 게 있죠. 자, 그건 뭔가 하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은 결국 공무원들이 하는 거죠. 결국 공무원이 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한다는 게 결국 공무원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도 사람이고 이게 정부가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또 정부도. 그래서 정부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했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거나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정부 실패라 그래요.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또 악화될 수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공무원들이 정말로 국민의 종이냐 공복이냐 그는 또 의심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자신의 직업이라는 거죠. 그냥 직장 생활하고 하는 거지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뭐 희생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정부 실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셔서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하는 게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해서 아까 직접 개입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수행하거나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그 밑에 직접적 개입 수단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토지은행제도 있잖아요. 토지은행제도는 토지비축제도라고도 합니다. 비축이 뭐예요? 비축. 나중에 사용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마련해 놓는 것을 비축이라고 그러잖아요. 비축을 한다는 것은 정부가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요자 역할을 하는 직접적 개입 수단이고요. 다음에 이제 그 참고 박스 지나서 오른쪽 페이지에 공용 개발 시 협의 매수 또는 공용 수용 이런 것도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에 3번, 4번 전부 다 뭐예요? 이거는 3번, 4번은 공급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공급. 공공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잖아요. 분양. 또 공공임대주택 공공 이거 이제 공급자. 5번은 가격 통제라 그래요. 5번은 가격 통제. 가격을 통제하는 방법이 5번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직접적 개입이에요. 5번은 좀 어려워요. 우리 시험에서는 4번까지가 출제가 됐어요. 4번까지는 출제가 됐고 5번은 아직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간접적 개입은 키워드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각종 금융조세 등의 지원, 보조, 뭐 경우에 따라 거기에 더하는 게 있다면 부담금 같은 거, 부담금을 부과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간접적 개입이고요.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해서 이건 아까 어떻게 했어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그랬죠. 토지 이용 규제는 동그라미 1번에 있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이게 키워드예요. 정해놓고 정부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뭐 건폐율 얼마, 용적률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토지 이용 규제예요. 그 대표적인 게 동그라미 2번의 지역지구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밑에 토지 정책에 뭐라고 나와요? 지역지구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토지 정책과 이제 주택 정책, 요게 이제 남아 있습니다. 됐나요? 자, 요거는 좀 쉬고 오늘은 이제 이거 위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꼭 이제 자세히 기억을 하시도록 하고요. 요거는 좀 쉬고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